사건은 2023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경비실은 오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에 정리된 신문이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연락도 받지 않는 가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예의상 벨을 눌렀고 응답이 없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이 열렸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70대 노부인이 쓰러진 채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동 수사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은 것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도어락은 외부인이 모를 만한 비밀번호였으며 창문도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CCTV는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 노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 검은 모자에 마스크, 가슴팍에 한덕 택배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2분 36초간 서 있었고 그 후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바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과 일치하는 인물 강우진이라는 24세 청년을 체포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며칠 후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받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우진은 무직 상태에서 단기 알바를 찾던 중 한 텔레그램 방에서 긴급 심부름 아르바이트 건당 20만 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화번호와 카카오 계정을 넘기자 상대는 신분 세탁용 택배복을 보냈고 고객 응대용 멘트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서울지검에서 나왔습니다. 전화 받으셨죠? 지금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우진은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 위험한 일은 절대 없다는 말에 안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대면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괜찮은 거 맞나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이거라도 꼭 전달해 주세요. 우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 화면엔 확인 완료, 이동해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지만 그중 한 명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우진은 경찰 조사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강하게 밀쳤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의 몸에는 반복적인 외부 충격과 흉부 손상이 있었고 사망까지 이어진 결정적 원인은 현금 가방을 뺏으려다 발생한 낙상과 경추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하루 2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실제 사건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기계처럼 이 사건에 휘말렸고 그 누구도 이 일이 진짜 살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사기에서 살인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이 사건의 전부이자 시작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를 정밀하게 파고드는 심리 조작 범죄이며 그 안에는 범죄 조직, 가짜 공문, 대포폰, 대포통장, 현금 수거책, 숙소 은닉 담당자 등
복잡하게 얽힌 조직적인 분업 체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을 사칭하고 검사를 사칭하고 사람을 불안에 빠뜨려 스스로 돈을 넘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끝엔 돈만이 아니라 목숨도 빼앗기는 경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강우진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보이스피싱 살인, 배달체계 정체, 20대 무직, 70대 여성 숨지게 한 범죄. 신문 기사는 말했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살인이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어르신들은 현관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취업 사이트엔 현장 아르바이트주의라는 글이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두가 가해자로 지목한 그 남자 우진은 조용히 한 칸짜리 유치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여성을 죽일 의도가 있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우진은 한참을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전 그냥 돈만 받고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유리 안경, 바닥에 떨어진 봉투 조각, 우진이 입고 있던 택배 조끼에 묻은 혈흔 자국까지 모든 것이 그가 단순 수거책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범인이라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포렌식 조사 결과는 현장을 더 명확하게 그려줬습니다. 피해자 윤정혜 씨는 사망 전 7분간 누군가와 심하게 말다툼과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화기 선이 뽑혔고 화장대 거울이 깨졌으며 소파에 있던 쿠션에 강한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즉, 단순 낙상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진 씨, 당신은 돈만 받고 나오려 했다고 했죠? 네. 그럼 왜 피해자의 지문이 묻은 휴대폰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게다가 피해자의 금고가 열려 있었고 현금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누가 훔쳐간 걸까요? 우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진은 계획대로라면 지하철 2정거장 거리의 숙소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강 인근의 공원 벤치에서 2시간 넘게 앉아 있었고 지워진 텔레그램 대화 속에는 2차 이동 준비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일건 성공 시 승급, 그 다음부턴 되면 안 해도 됨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어리숙한 청년이 돈 때문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더 넓고 어두운 조직의 계략 속 일부였음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록 제 124-35 보이스피싱 조직 구조 및 단계 분류 콜센터층 해외 거점 전화를 걸고 협박하는 팀 지령 전달층 대면 역할 지시 및 현장 정보 공유 수거책층 실제 피해자와 대면 현금 수령 은닉송금책층 현금 인출 후 중국 필리핀 등지로 전달 보호층 위층 인물들 은닉 도피 지원 강우진은 이중 수거책이었고 텔레그램 대화에는 명확히 말 안 들으면 IP 까서 본가로 보낸다는 협박 문구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조직 안에서 감시당하고 있었던 말단 부속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그의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결과로 판단된다는 원칙 아래 검찰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했고 재판은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정 마지막 날 우진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 없었고 어떤 일이든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을 준다는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죄책감도 없었어요. 돈만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아들한테 전해주세요. 엄마가 용서한다고. 그 말 듣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 순간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술은 법정안을 잠시 멈추게 했지만 판결은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갈취를 넘어 사회 전반에 공포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사건이 끝난 날 법정 뒤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딸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건 분명하지만 진짜 나쁜 놈들은 뒤에서 이 모든 걸 시킨 사람들입니다. 우리 엄마는 착했어요. 경찰 말 믿고 검사 말 믿고 돈을 준비했어요. 그 착함을 이용한 사람들이 진짜 살인자예요. 형, 나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그날 밤 김태성 가명은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부산역 근처 PC방에서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어깨에는 택배 가방이 매달려 있었고 팔뚝 안쪽엔 새로 생긴 칼자국 같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다가 도망치려다 감금, 폭행, 생존을 겪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은 처음부터 위험한 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취업이 안 되던 어느 날 구인 사이트 댓글에 달린 광고 한 줄, 단기 고수익, 검찰은행 도우미 알바, 성실한 사람만 모집, 수당 일당 지급. 그 한 줄에 검찰이면 합법이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붙잡고 지원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일은 단순했습니다. 명함과 공문이 담긴 봉투를 들고 지정된 주소로 찾아가 상황 전달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첫날 그는 광주의 한 상가 건물로 찾아가 서울중앙지검입니다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50만 원이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야, 진짜 이거 그냥 하는 건가? 그 순간 태성은 이걸로 한 달만 벌자라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일은 달랐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다세대 주택. 70대 노인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그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더러 보냈어요? 그 애 살아있는 거 맞아요? 이 돈이 그 아이를 구하는 거 맞는 거죠? 태성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대본대로 말했지만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직에서 날아온 메시지 한 줄. 태성아, 너 표정 왜 그러냐? CCTV 있었다. 실수 한 번 더 하면 끝이다. 그때부터 태성은 조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숙소는 예약되어 있었고 다음 미션 장소는 지도 링크로 날아왔고 전화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위치 공유는 끊기면 안 됐습니다. 도망치려 했던 첫날 밤 그는 휴대폰을 끄고 모텔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헬멧을 쓰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말없이 문을 닫고 책상에 있던 태성의 휴대폰을 집어갔습니다. 뛰면 뒤진다. 너 우리가 왜 검찰이라 했는지 이제 이해되지? 태성은 그날부터 감시가 아닌 감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3일간 한 모텔 방 안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한 끼 식사는 편의점 김밥 한 줄, 물은 화장실에서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새벽 3시 그는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2층이었고 바로 옆 빌라에 간이 사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맨발로 도망치다 뒤꿈치가 찢어졌고 휴대폰은 그대로 두고 나와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 경찰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022년 11월 경찰은 김태성 씨의 자수 진술을 토대로 경기도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숙소 3곳을 압수수색했고 중국 총책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간책 2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을 비공개 처리받았고 지금도 거주지는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수거책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지금 빠지면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조직은 그런 심리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루 20만 원을 준다며 택배 가방을 들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덥석 잡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전화를 믿고 돈을 보내?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하지만 말이죠. 그 전화를 직접 받아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였어요. 목소리도 설명도 상황도 전혀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게 보이스피싱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사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천천히 계획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에 능숙한 전문가들입니다. 수사기관에 확보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제 콜센터 시나리오 문건엔 정확한 5단계 심리 기술이 존재합니다. 1단계. 긴장감 부여 생각을 멈추게 하라. 수상한 계좌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해당 계좌가 마약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놀라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동안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마비되죠. 그 순간부터는 논리보다 감정이 우선됩니다. 2단계. 신뢰 구축, 권위를 빌려라. 저는 서울중앙지검 사이버범죄수사팀 이경환 검사입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시면 작전이 노출돼 수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선 검사 사칭 인물의 목소리에 배경음으로 법무부 대기실 소음, 전화 연결음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팩스로 보낸 가짜 공문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순간 상대가 진짜 공권력이라 믿게 됩니다. 3단계. 고림 누구와도 상의하지 못하게 하라. 통화 녹취 중입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시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도 공범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2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은행 직원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 고립 상태에 놓이죠. 이 고립이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무장 해제입니다. 4단계. 안전장치 제공 유도된 선택을 하게 하라. 지금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분에게 자산을 안전계좌로 임시 이전해 주세요. 모든 대화는 녹취되며 나중에 돌려드립니다. 피해자는 여기서 안심합니다. 안전계좌로 옮기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게 되죠. 자발적으로 돈을 옮깁니다. 심지어 손으로 출금 신청서까지 씁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사기의 문서를 남깁니다. 5단계. 심리 봉쇄 믿음이 의심을 누르게 하라. 모든 수사는 기밀입니다. 당신의 협조는 국가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많은 피해자들이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눈앞에 택배 기사 복장을 한 남자에게 수천만 원을 말없이 건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건 칼도 총도 아닙니다. 말, 배경음, 대본, 조직적 연기, 그리고 피해자의 불안, 죄책감, 그리고 착함입니다. 그들은 약점을 냄새 맡듯 찾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학자금 대출로 불안한 청년,
빚에 허덕이는 가장, 경찰을 두려워하는 자영업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실제 2023년 피해자 중에는 퇴직한 경찰관도 있었고 서울대 출신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교합니다. 그만큼 치밀하고 그만큼 무섭도록 사람의 심리를 잘 압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속았냐가 아니라 왜 그런 상황까지 몰렸냐라고요. 실제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그쪽이 자꾸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전 재산 1억 6천만 원을 자신의 손으로 인출해 도둑에게 건넸습니다. 그 손은 몇십 년을 일하며 남편과 함께 쌓아온 노후 자금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단 10분 만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위험합니다. 수사에 협조하세요. 돈을 잠시 맡기면 보호해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당신의 아이일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은 사람이 아니라 속인 사람을 탓해야 합니다. 그녀는 손에 핸드폰을 든 채 거실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고객님 계좌는 이미 범죄 혐의 대상입니다. 늦으면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최윤석 수사관이라는 남자, 68세, 전업주부 이윤정 씨가 겪는 그 순간 자신이 중범죄의 용의자라도 된 듯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녀는 30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부정 청구가 접수되었다고 했고 곧바로 검찰 수사관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현관에 있는 서랍을 열고 도장과 통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는 중단됩니다. 국정원과 연계된 조치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뿐 아니라 팩스로 전송된 공문이 있었고 거기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서울지방검찰청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방에 도장과 통장을 넣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은행까지는 300m. 그 거리만큼 그녀의 전 재산이 사라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딸. 망설임 끝에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까 계속 안 받아서. 윤정혜 씨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연락 와서 수사 협조하러 은행 가야 한대. 그 한마디에 딸은 외쳤습니다.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제발 끊어. 끊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 그녀는 몇 초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검찰이라던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딸이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 경남 창원의 자영업자 최재훈 씨 52세는 대출 사기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냉정했습니다. 어디라고요?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 말씀해 주세요. 상대는 침착하게 번호를 불렀습니다. 서울 24-321-731. 그는 그 자리에서 구글의 사건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쪽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해요. 주변에 키보드 소리도 없고 사무실 느낌이 전혀 안 나네요. 그 말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하실 시간 없으세요. 계좌 동결 조치 들어갑니다. 그러자 최 씨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해 볼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와서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 끊었으면 지금쯤 통장 다 비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구사일생으로 사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살린 건 특별한 정보나 기술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전화를 끊는 용기였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은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화 끊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피해자와 전화 붙잡기입니다. 가족에게 알릴 틈을 주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전화를 끊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끊으면 내가 죄인이 될까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검찰이나 경찰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에게 비밀수사 협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전화가 왔을 때 가장 강력한 방어는 의심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 이게 생명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절 외부에 알리시면 안 됩니다. 수사 보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자기소개는 서울 남부지검 정승우 검사. 상당히 또렷하고 논리적인 말투였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학원 행정일을 하던 장민재 씨여 39세는 그날 오전 지인 명의 대출 사기 연루라는 통보를 받고 지검 직통전화 연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말 속에는 진짜 수사기관이라면 하지 않을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화 통화는 끊지 마세요. 외부와 연결될 경우 수사에 방해됩니다. 은행으로 가시는 동안도 통화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요즘 이런 걸로 오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 말이 그녀의 경고등을 켰습니다. 장민재 씨는 2년 전 본인의 친구가 6천만 원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기관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법을 교육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다른 휴대폰으로 진짜 서울 남부지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정승우 검사님 계세요? 정승우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걸렸다. 이건 사기다. 그녀는 휴대폰을 거꾸로 쥐고 상대가 듣지 못하도록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네 검사님. 지금 은행에 도착했어요. 현금으로 3천만 원 인출하면 되죠? 예. 고객님, 5만 원권으로 인출하셔야 합니다. 네. 혹시라도 보안팀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죠? 본인 비상자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통화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에 들어섰고 바로 창구에 메모를 건넸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통화 중입니다. 사기꾼 잡을 수 있도록 신고해 주세요. 은행 직원은 놀라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분 뒤 은행 뒤편 출입문이 열렸고 2명의 경찰관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장민재 씨는
여전히 통화 중인 사기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전달 담당자 오시는 거죠? 제가 건물 앞에서 기다리면 되나요? 예. 5분 뒤에 검찰 조사원이 찾아갑니다. 고객님,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그녀는 약속된 장소로 이동했고 조금 뒤 택배 가방을 맨 젊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 깔끔한 차림, 조직의 말단 수거책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양쪽에서 형사들이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지금 체포영장 발부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혼란스러워하며 저 그냥 아르바이트인데요를 반복했지만 휴대폰과 조끼, 백팩 안에서 다수의 수거 장소 리스트와 지령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그날 경찰은 장민재 씨의 제보로 한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그가 사용하던 텔레그램 계정에서 중국 거점 중간 관리자와의 대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일대에 운영되던 보이스피싱 현금 루트 3곳이 정지됐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연기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아냈고 사기 조직 일망타진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시민이 됐습니다. 그녀는 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근데 이대로 속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사기를 보고만 있을 겁니까?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몰라서 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막기 어려운 심리 범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연기를 통해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형, 나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눈빛이었지만 이미 그 눈빛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이름은 박성진 가명, 27세. 그는 3년 전 친구의 소개로 고수익 알바에 참여했다가 중국 심양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한 콜센터 오퍼레이터였습니다. 가짜 은행 직원을 사칭해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말을 수백 번 반복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땐 그냥 대본대로 말하면 돈이 들어왔어요. 내가 직접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범죄일까? 그 생각을 했죠.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정확한 발음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국내 현장 통제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단 하나. 수거책들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일. 텔레그램 3개, 위챗 2개, 카카오톡 1개. 그의 스마트폰은 수십 명의 현장 인력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수거책들에게 지령을 내렸고 문제가 생기면 페널티를 주었습니다. 고객과 말이 길었다 감점. 계좌 이상 감지로 회수 실패 추적 대상. 신고 우려 있음 교체 후 삭제. 삭제요? 그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교체란 걔네 숙소를 폐기하고 핸드폰, 유니폼, 가방까지 다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를 없애요. 더 이상 연락 안 해요. 살아는 있겠죠. 하지만 조직 입장에선 지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중간책이 되면서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리자였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월급은 매달 2천만 원. 처음엔 기뻤지만 곧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모두 다른 사람 이름의 대포 통장이었고 숙소도 CCTV 없는 다세대 주택, 이름도 가명, 심지어 여권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지금 빠져나가면 죽는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수거책 중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박성진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성진 팀장님이 직접 시켰습니다. 돈 회수 안 하면 가족한테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진의 중국 사무실로 중간 관리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말없이 문을 잠갔고 다른 한 명은 그의 휴대폰을 꺼내 자폭 명령을 보냈습니다. 위험 노출됨. 단기 은닉 후 복귀. 당분간 모든 통신 삭제. 귀국 불가. 내부 조정 중. 그는 그날 이후 심양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서 2개월을 지냈습니다. 외출은 금지였고 음식은 문 앞에 놓여졌고 매일 새벽 3시엔 방문이 열려 이상 없음을 확인당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조직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부품처럼 쓰다 버리는 공장이구나. 그제야 그는 그동안 자신이 보냈던 수거책들, 피해자들, 그리고 자기를 소개했던 친구까지 모두 무표정하게 정리해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중국 현지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고 처음엔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고 있는 이름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 한국 본가로 국제 우편을 보내 자신의 가족에게 사기 조직에 있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형은 즉시 외교부에 제보했고 그제서야 영사협력이 시작됐습니다. 1년 3개월. 그는 그제야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공항에서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귀국 직후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구조를 진술했고 조직의 자금 흐름과 지령 라인, 중간 관리자명까지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의 진술로 국내 4개 현금 수거팀이 해체됐고 2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그는 지금 신분을 보호받으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의 자수를 받아들였고 형량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본 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망치는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든 새 사람을 데려올 겁니다. 이름을 바꾸고 복장을 바꾸고 대본을 바꿔서요. 그러니까 제발 전화를 끊어주세요. 제발이요. 이 영상이 지금 어딘가에서 그 첫 통화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도착하길 바랍니다. 그 목소리가 아무리 친절해도 그 문자가 아무리 공문처럼 보여도 그들은 절대 당신 편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요? 그거 요즘 누가 속아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나연 씨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였고 동네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던 그녀는 매일 같이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라고 부모들에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3,8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속은 걸까요?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발신 번호는 실제 서울중앙지검과 동일했고 문자로 받은 공문은 검찰 로고와 직인이 선명했고 담당 수사관은 영상통화까지 연결되어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통화는 사전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사기범은 영상 속 인물의 질문에 맞춘 짧은 대답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가상 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김나연 씨는 이 모든 정황을 보고도 그날 저녁 3,8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절대 안 속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의 나였고 실제 그 순간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논리적이었어요. 그녀는 며칠 후 경찰의 도움으로
일부 금액을 동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절반 이상은 이미 중국 계좌를 통해 이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사기 조직은 한국인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공포, 사회적 망신에 대한 불안, 억울함에 대한 조급함, 이 세 가지를 이용해 논리와 감정, 디테일로 무장된 말투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매일 더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문 PDF는 정식 양식을 도용하고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합성하며 통화는 AI 목소리로 변조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죠?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절대 전화를 믿지 마세요. 공문은 문자로 오지 않습니다. 영상통화는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공문은 등기로 발송됩니다. 모든 수사는 서면 소환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검사는 직접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종 타겟, 고령자와 은퇴자를 집중 타겟으로 삼는 심리 조작 매뉴얼을 실제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공개합니다. 특히 치매 초기 환자, 독거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정밀 타겟팅하는 방법과 그 대응책까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그 어떤 경고보다 빠르게 당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어수단입니다. 예, 저희 손주가 경찰서에 있다고요? 경북 구미에 거주하는 78세 이옥자 할머니는 그 전화를 받았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어딘가 공무원처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이옥자 어르신, 지금 귀하의 손주 이성준 씨가 사기 사건 연루로 경찰서에 있습니다. 긴급히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성준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목소리가 진짜 손주의 목소리와 너무도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AI 음성 클로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피해자의 가족 목소리를 복제합니다. 단 몇 초짜리 영상 클립만 있으면 손주나 딸, 사위의 목소리를 복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감정에 기반한 조작이 시작됩니다. 그날 이옥자 할머니는 손주가 보내줬던 카톡 영상 음성을 기반으로 사기범이 만든 AI 목소리를 듣고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할머니 나야 성준이. 큰일 났어. 지금 경찰서에 있고 엄마한텐 말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이상해. 그 음성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목소리가 좀 떨렸지만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내 성준이 맞다고 생각했죠. 통화가 끝난 직후 그녀는 바로 집 근처의 농협으로 갔습니다. 전화를 계속 유지한 채로 그녀의 행동은 조직의 대본에 완벽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령자를 타겟으로 삼을 때 쓰는 대본 시나리오는 심지어 나이대별로 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60대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검찰 사칭, 70대 손주 연루, 보이스 메시지 위조, 현금 수거, 80대 이상 공과금 체납, 치매 검진 협박, 사회복지공단 사칭, 할머니는 농협 직원에게 가족 일로 급히 송금할 돈이라 말했고 3천만 원을 안전계좌라는 명목으로 특정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정말로 눈물을 흘린 건 이틀 후 진짜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왜 요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카톡도 없으시고. 그제서야 할머니는 모든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내가 사기당한 거였구나. 이옥자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국외 계좌로 세탁된 후였습니다. 수사 결과 그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감성 대본의 실험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은 할머니의 SNS에 올라온 손주의 생일 영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유튜브에서의 짧은 목소리 클립을 수집해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작했습니다. 조직 내부 유출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문장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경찰에 말하지 마세요. 엄마한텐 절대 알리지 말고 할머니가 저 좀 도와주세요. 보석금은 지금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나 진짜. 이 시나리오는 노인 특유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음성 떨림과 흐느낌까지 AI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감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자체로 2차 가해입니다. 이옥자 할머니는 이후 아들과 손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한동안 우울증과 외출 기피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바보 같았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돈을 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신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노년의 자존감까지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현황,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심리 상담과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절차, 그리고 예방 교육이 왜 시급한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은 속을 사람만 속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한 어르신이 지갑을 꺼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영상 공유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진짜 경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금융사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건이 커질수록 이건 사실상 국제범죄 조직이더군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정상민 경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수사만 17건을 맡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20대 대학생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 허수아비였죠. 전부 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원룸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남성이 70대 여성의 집에서 현금을 수거하려다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은 20살 대학생 강재혁 가명. 그는 군 휴학 중이었고 일당 15만 원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로 서류를 수거해 검사에게 전달하는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거한 건 현금 4,200만 원. 그가 만난 피해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78세 독거노인, 그리고 그에게 지시를 내린 검사 박수연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상민 경위는 그날 조사에서 강재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가 뭘 한 줄은 알아? 강재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사람이 검사라고 해서 저도 전 몰랐어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 수익을 나누기 위해 실제 사람을 고용하는 구조를 씁니다. 콜센터는 중국, 태국, 필리핀에 있는 콜베이스. 중간 수거책은 국내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모집. 계좌 송금은 도용된 명의 또는 가상계좌 이용. 대포폰은 길거리에서 유통되는 일명 삐삐폰. 모든 과정이
하나의 분업 구조처럼 움직입니다. 정경희는 이어 설명합니다. 심지어 일부 조직은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해요. 고객센터처럼 KPI 달성률을 기준으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제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사이버범죄전담부의 김민호 검사는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경험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그는 2023년 42억 원 규모의 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죄 조직 내부 문서엔 피해자 정보를 분류한 등급표가 있었습니다. 1등급 독거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가족과 연락 없음. 2등급 직장인 대출 경력 보유. 3등급 고교생 5대학생 미성년동의 미필. 그는 말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우연히 고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타겟팅하고 개인정보를 보험 설계사, 통신사 내부자, 심지어 SNS 광고를 가장한 낚시 앱을 통해 수집합니다. 이 조직들은 심리조작 대본까지 제작해 현장 수거책에게 전달합니다. 할머니, 이건 보호계좌니까 금고처럼 안전합니다. 이건 검찰에서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드립니다. 지금 이걸 거절하면 당신 자식도 조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들이 경찰 내부망까지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사 중 한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경찰 수배 시스템에 올라온 자신의 명예 계좌 스크린샷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 화면은 실제 경찰 시스템을 모방해 만든 사칭형 웹페이지였습니다. 김민호 검사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전쟁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무장을 하지 않으면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희생당하게 됩니다. 실제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약 3개월에 한 번씩 신대본을 배포합니다. 심지어 대본 작성 담당팀이 따로 있으며 상대 연령 성별 직업군에 따라 톤앤 매너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여성에게는 아드님과 관련된 사안, 20대 직장인에게는 금융감독원 조사 협조, 40대 가장에게는 세무조사 연루로 협박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구조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의 공포를 자극해 당신 손으로 돈을 보내게 만드는 것. 정상민 경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기범은 총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피해자의 인생을 겨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싸움은 누가 더 똑똑하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먼저 알고 대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전화 진짜일까?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전화 한 통, 혹시 당신의 가족 목소리를 흉내낸 인공지능일 수 있다는 사실, 실감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정상민 경위는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절대 우연히 걸려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 가족관계, 병원 기록, 보험 내역. 이미 당신은 타깃이 된 이후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다음은 실제 수사관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회복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보이스피싱 생존 전략 6단계입니다. 1. 모든 전화는 의심으로 시작하라. 은행, 검찰, 경찰, 금감원. 절대 먼저 전화를 걸어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화 중에 보안상 끊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100% 사기입니다. 2. AI 음성 믿지 마라. 딸의 목소리, 손주의 울음, 지인의 말투. 이제는 진짜와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들이 지금 경찰에 있다고 말하면 반드시 직접 가족에게 확인하세요. 그 한 통의 진짜 전화가 생명을 살립니다. 3. 수거책은 항상 근처에 있다. 최근 사기 범죄의 70%는
직접 찾아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청년입니다. 현금을 안전계좌로 보내겠다며 직접 받으러 오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4. 가짜 웹사이트에 속지 말 것. 수배조회, 계좌 차단 화면, 금감원 로고, 정교하게 조작된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 당신을 속입니다. 공식 기관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링크로 조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5.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조치. 112 신고.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계좌 지급 정지 요청. 해킹 앱 제거 백신 점검. 무엇보다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한 게 아니라 당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6. 정신적 후유증도 반드시 치료하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 이상이 우울, 불면, 불신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보건소 심리상담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민 경위는 말합니다. 한 할머니가 사기당하고 한 달 넘게 현관문을 못 열고 계셨대요. 스스로를 탓하며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사기꾼은 돈을 훔쳤지만 그분의 자존감과 삶의 이유까지 훔쳐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약점을 파고드는 디지털 폭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혹시라도 이 정보를 부모님, 조부모님, 가족에게 공유하신다면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검사라는 이름으로 당신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당신 아버지의 계좌를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웃고 있는 진짜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그 누군가의 눈물 한 방울을 막아낼 수 있기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디지털 범죄로부터의 방패입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음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